강원도의 깊은 산골 마을. 해발이 높은 탓에 가을이면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겨울이면 눈과 바람이 산을 넘나든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눈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비바람은 거세게 몰아쳤고 어둠은 등불조차 삼킬 듯 짙었다. 최준호와 한은숙 부부는 마을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결혼한 지 17년이 넘었지만 아이는 없었다. 병원에도 가보고 기도원과 절도 찾아다녔다. 둘 다 조용하고 참을성이 많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간절함은 고요함을 깨고 속을 뒤집었다. 아이가 있었으면 그 텅 빈 저녁 식탁에 작은 웃음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비바람이 지붕을 두드리던 한밤중 은숙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뭔가 소리 안 들려요? 준호는 잠에서 덜 깬 눈으로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바람소리라 여겼지만 곧 아주 희미하고 끊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양이일까? 아니었다. 그 울음에는 어떤 절박함이 실려 있었다. 준호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다. 등불 하나 켜서 들고 나가자 빗속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다. 현관 처마 및 낡은 대나무 바구니 하나. 가까이 다가가 바구니를 들여다본 순간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 안에는 갓 태어난 듯한 3명의 아기가 얇은 천에 쌓인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젖은 옷, 차가운 살결, 미약한 울음. 준호는 외쳤다. 은숙아, 빨리 와봐. 은숙이 달려와 바구니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기 한 명을 품에 안았고 손을 뻗어 나머지 둘도 껴안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여보, 이 아이들,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아기들은 아무리 흔들어도 불빛을 비춰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리거나 조용히 웅크려 울 뿐이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비가 머리카락을 적셨고 바람이 옷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두 사람은 그저 그 새 생명을 바라보며 말없이 떨었다. 바구니 안에는 젖은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저희는 키울 수 없습니다. 은숙은 쪽지를 읽는 순간 오열했다. 너무 어처구니없고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 시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 어린 생명들이 버려졌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준호는 아이들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급히 이불을 깔고 난로를 피웠다. 은숙은 마른 수건으로 아이들을 다기고 남은 분유가 있던 것을 데워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먹였다. 아기들은 미약하게 우유를 삼켰고 그녀의 눈물은 그들의 볼을 적셨다. 그 밤 두 사람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아이들이 밤새 숨을 쉬고 있는지 번갈아가며 확인하고 이마를 쓰다듬고 손가락을 잡았다. 새벽이 되자 비는 멎고 하늘엔 흐릿한 빛이 퍼졌다. 마을은 조용했고 오직 그들의 집에서만 작은 숨소리와 나무 타는 소리, 그리고 속삭이는 기도가 이어졌다. 아침이 되자 준호가 말했다. 당분간 이 아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자. 혹시 누가 찾으러 오면 돌려주고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키우는 거지. 은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보내진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마을을 돌며 아이들의 부모를 찾으려 했다. 동사무소, 경찰서, 절, 교회. 어디에도 아이들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혀를 찾고 일부는 조용히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장애 가진 내 셋을 키운다고? 평생 고생이지. 그래도 그 집 사람들, 마음은 참 곱지. 하지만 준호와 은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요람을 들여놓고 벽에 촉각 도감을 붙이고 나무 블록을 직접 깎아 장난감을 만들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첫째는 서준, 어둠 속에서도 당당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둘째는 할인, 순수한 빛처럼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셋째는 은비,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소중한 존재라는 뜻으로. 세 아이는 낮에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있었고 밤이면 서로에게 의지하듯 몸을 기대며 잠들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느낀 첫 번째 온기와 안전함은 준호와 은숙의 손길이었다. 이 작은 집, 작은 가족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외로운 부부와 3명의 아이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점차 같은 박동을 느끼고 있었다. 세상은 그들을 기형, 장애, 버려진 아이라 불렀지만 준호와 은숙은 그들을 우리 아이, 우리 삶의 선물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렇게 고요한 기적처럼 첫 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데려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강원도의 밤은 여전히 춥고 길었지만 최준호와 한은숙 부부의 집안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바구니에 담긴 울음소리를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여겼고 젖은 청과 빈 쪽지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삶의 시작이었다. 아이들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처음엔 분유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숟가락 끝을 찾기 위해 손을 뻗고 소리에 반응하며 작은 소리를 냈다. 시각은 없지만 청각과 촉각은 예민했다. 은숙은 매일 작은 방에서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며 아이들의 손에 장난감을 쥐어주고 따뜻한 물로 씻기며 몸의 감각을 익히게 했다. 그날 아침, 은숙은 아기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자고 말했다. 그냥 첫째, 둘째, 셋째라고만 부르니까 마음이 허전해요. 이 아이들도 이제 우리 아이인데 이름이 있어야죠.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몇 번이나 이름을 떠올려봤지만 어떤 이름도 쉽게 입에 담기지 않았다. 그는 종이에 몇 글자를 써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첫째는 서준 어때요? 서늘할 서, 준수할 준. 밝은 눈은 없어도 똑바르고 자신 있는 아이가 되라는 뜻으로. 좋아요. 그 아이는 조용하지만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음악을 좋아할 것 같아요. 둘째는 하린. 하늘 막을 린. 눈은 안 보여도 마음은 맑고 투명하길 바라는 뜻으로. 셋째는요? 늘 활발하고 자주 웃고 울어도 금방 멈추고. 그 아이는 은비. 은은할 비밀비.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 그날 이후 집안에는 이름이 오갔다. 은숙은 아침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준아, 일어날 시간이야. 하린이도 배고프지? 은비는 아직 졸려? 이름은 신기하게도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이름을 들은 순간 아이들은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울음을 멈추었다. 존재를 불러주는 일. 그것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시작이었다. 이웃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한은숙을 불러 세우며 물었다. 애들 다 장애라며요? 3명이나.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은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감당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저희를 선택해줬다고 생각하니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소문은 퍼졌고 의견은 갈렸다. 일부는 미쳤다고 했고 일부는 용감하다고 했다. 하지만 부부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눈앞의 새 아이만을 바라보았다. 서준은 귀에 익은 소리에 민감했다.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 울음을 멈추었고 은숙이 부르는 노래에는 몸을 흔들었다. 하리는 손끝이 예민해 작은 촉감책에 손을 대고도 방향을 느꼈다. 은비는 기어다니기를 좋아해 벽에 부딪히고도 혼자 몸을 돌려 다시 길을 찾았다. 준호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방을 개조했다. 바닥은 푹신한 매트로 깔고 벽에는 부드러운 방울과 천으로 된 장난감을 달았다. 아이들이 움직이며 소리를 듣고 이치를 감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는 전기톱 대신 망치와 못으로 손수 놀이기구를 만들었고 밤마다 낡은 기타를 꺼내 아이들에게 연주했다. 어느 날 밤 서준이 처음으로 아빠라는 소리를 냈다. 준호는 눈을 크게 뜨고 아이를 안았다. 방금 아빠라고 했어? 은숙은 주방에서 눈물을 훔쳤다. 17해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단어였다. 그 한마디가 준호와 은숙의 지난 시간을 모두 녹였다. 그 순간부터 세상은 달라졌다. 부부는 더 이상 아이 없는 부부가 아니었다. 이름 없는 울음소리는 이제 서준, 하린, 은비라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부모가 되었고
아이들은 가족이 되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은 천천히, 깊이, 흔들림 없이 자라고 있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강원도의 산골도 점차 푸르름으로 가득 차고 집 앞의 마당에는 작은 들꽃들이 피어났다. 새 아이도 그 꽃들과 함께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끝과 귀, 그리고 마음으로 세상을 배우고 있었다. 서준은 음악에 대한 감각이 점점 뚜렷해졌다. 준호가 기타를 연주할 때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소리의 방향을 따라가며 조용히 듣곤 했다. 어느 날 준호는 서준의 손에 직접 기타줄을 쥐게 했다. 아이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금세 손가락을 움직이며 줄을 튕겨보았다. 짧은 하나에 아이는 입꼬리를 올렸다. 이 소리 기억해두자. 너만의 첫 노래야. 준호는 말했다. 하리는 말이 없었지만 느리게나마 표현을 배워가고 있었다. 은숙은 천 조각들을 모아 각기 다른 질감의 천으로 감각책을 만들었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천, 거칠게 짜인 마삼배, 오돌토돌한 자수천. 하리는 그것들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로 감정을 표현했다. 그녀는 말은 하지 않아도 손끝으로 이야기했다. 은비는 여전히 활발했다. 마당에서 네 발로 기어다니며 이곳저곳을 탐색했다.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꽃잎을 입에 넣으려 하기도 했다. 은숙은 늘 따라다니며 조심스럽게 말렸다. 은비야, 꽃은 눈으로 보는 거야. 넌 눈이 없으니까 손으로 느껴야 해. 하지만 은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세계를 조금씩 넓혀갔다. 마치 이 어두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아이들에게 익숙해져 갔다. 처음엔 거리낌을 두던 이들도 이제는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다. 동네 아주머니는 종종 과일을 들고 와 말했다. 할인이는 오늘도 예쁘네. 이 복숭아는 만져보면 촉감이 부드럽고 향도 좋아. 은숙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에 복숭아를 쥐어주며 말했다. 이게 복숭아야. 할인아. 손바닥으로 천천히 만져봐. 복숭아의 부드러운 껍질과 달콤한 향기는 할인에게 첫 여름의 기억이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온순하지만은 않았다. 마을 학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눈먼 아이 셋을 키운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불쌍해서 거두었다더라는 말들이 오갔다. 어느 날 동네 공무원이 집을 찾았다. 아이들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며 가정환경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은숙은 불쑥 들어온 낯선 시선에 당황했지만 준호는 침착히 대답했다. 저희가 신고를 안 한 건 아이들에 대한 서류가 없어서입니다. 버려진 아이들이었어요. 이름도 주민등록도 없었습니다. 공무원은 한참을 조용히 기록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들을 법적으로 입양하시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류 없이 키우는 건 경우에 따라 불법 양육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시죠. 그날 밤 준호와 은숙은 처음으로 아이들에 대해 공식적인 보호자가 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행정복지센터, 구청, 병원 진단서, 출생 추정 확인. 모든 게 낯설고 복잡했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잠든 밤마다 은숙은 서류를 정리하고 준호는 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내려갔다. 서준, 할인, 은비. 자신들이 지은 이름을 이제는 나라가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며칠 후 마을 잔치가 열렸다. 동네 사람들은 떡과 과일을 나눠 먹고 작은 공연도 열었다. 은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왔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서준은 고개를 기울여 박수 소리를 들었고 하리는 손뼉 소리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은비는 웃으며 앞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누군가 그녀를 안아줄 것이라 믿는 듯이. 그날 밤 은숙은 일기를 썼다. 이 아이들은 눈은 없지만 세상 누구보다 밝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겠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 빛이 아이들 마음속에 언젠가는 자리 잡으리라는 것을. 시간은 흘러 서준, 할인, 은비가 6살이 되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아기처럼 엄마의 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의 작은 세계는 집을 넘어 마당, 마을, 그리고 이따금 시내로 나가는 버스 정류장까지 넓어지고 있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세상을 잘 기억했다. 마당 돌담의 거친 촉감,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정오가 되면 은숙이 부엌에서 부르는 밥 먹자는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는 지도가 되고 시계가 되었으며 삶의 리듬이 되었다. 어느 봄날 은숙은 새 아이를 데리고 동네 유치원 앞까지 갔다. 시설은 크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어울리게 해주고 싶었다. 아이들이 다가서자 마당에서 놀고 있던 또래 아이들이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봤다. 어떤 아이는 다가와 손을 흔들었지만 서준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하리는 손을 움츠렸고 은비는 미소를 지었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유치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아이들은 왜 눈을 못 뜨나요? 은숙은 숨을 삼켰다. 익숙한 질문이었지만 언제나 답하기는 쉽지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하지만 귀는 누구보다 잘 들리고 감각도 예민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교실 안으로 안내했다. 그날은 짧은 방문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다. 집에 돌아온 후 아이들은 처음으로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은비가 먼저 장난을 치고 할인이 동화를 읽어달라며 다가오고 서준은 기타줄을 튕기며 놀았겠지만 그날은 셋 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이 없었다. 밤이 깊고 아이들을 재운 후 은숙은 남편과 나란히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오늘 뭔가 달랐어요. 무언가 깨달은 눈빛이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우리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냥 묻기만 해 아이들은 그 물음에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할 테고. 며칠 후 예상대로 질문은 찾아왔다. 서준이 준호의 무릎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우리 왜 눈이 안 보여요? 준호는 숨을 멈췄다. 그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 예상했지만 막상 질문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했다. 모르겠다. 서준아. 아빠도 그 이유는 잘 몰라. 하지만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덜 소중한 건 아니야. 넌 내 소리로 세상을 볼 수 있잖니. 서준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가 작게 말했다. 근데 애들이 날 이상하다고 해요? 그 말에 은숙이 눈시울을 붉혔다. 아이의 세상에 이상하다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건 그가 비교와 낙인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은숙은 새 아이를 데리고 마을 도서관을 찾았다. 사서에게 부탁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동화책, 오디오북, 촉각 교구를 빌렸다. 집에 돌아와 작은 방에 작은 감각 도서관을 꾸미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어. 천천히 만지고, 듣고, 느끼고, 세상을 너희만의 방식으로 배우는 거야. 하리는 오디오북에서 동화를 들으며 점자책에 볼록한 글자를 손끝으로 따라갔다. 은비는 촉각 퍼즐을 맞추며 매번 자랑스럽게 외쳤다. 나도 할 수 있어. 서준은 도서관의 조용한 한켠에서 녹음기와 마이크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서준이고 내 눈은 어둡지만 마음은 밝아요. 나는 세상의 소리를 그림처럼 상상할 수 있어요. 나는 이상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아이예요. 은숙은 그 녹음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하고 고닫다.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열린 작은 발표회에 초대받은 아이들은 각자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공유했다. 은비는 촉각 그림 맞추기를, 하리는 동화 이야기 낭독을, 서준은 짧은 노래 한 곡을 불렀다. 아이들은 떨었지만 그 공간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아이들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당당하게 소개했다. 저는 서준입니다.
음악을 좋아해요. 저는 할인입니다.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해요. 저는 은비예요. 달리는 걸 좋아하고 넘어진 다음에도 다시 일어나는 걸 잘해요.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물을 것이다. 왜 너희는 다르냐고.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그 질문에 슬퍼하거나 숨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정직하게 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 아이가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만들어낸 가장 큰 빚이었다. 서준, 할인, 은비가 6살이 되던 해 최준호와 한은숙은 아이들을 위한 공식적인 보호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다. 그동안은 버려진 아이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입양을 진행하기 어려웠지만 공무원의 조언과 마을 주민들의 일부 지지가 조금씩 길을 열어주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출생신고 문제였다. 아이들의 이름은 있었지만 주민번호도 없었고 병원 기록도 없었다. 은숙은 새 아이가 태어난 날짜조차 명확히 모른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럼 생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숙이 물었다. 공무원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 집 앞에 나타난 날을 생일로 하면 어떠세요? 그날이 이 아이들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에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속삭였다. 그럼 4월 17일 봄비가 내리던 그날 아이들의 생일은 그렇게 결정되었다. 차갑던 봄밤 이름도 없이 문 앞에 놓였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한 가정의 자녀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서류 작업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준호는 하루 걸러 구청과 주민센터를 오갔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성본, 변경 서류와 입양 동의서를 정리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수십 번 적었다. 서준, 할인, 은비. 종이 위에 이름이 쓰일 때마다 그 이름들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다.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아이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만큼이나 어렵고 고된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아이들이 동네를 돌아다닐 때면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측은한 눈빛을 보냈다. 불쌍해서 데려갔대. 셋 다 눈이 안 보인다던데 한 명도 아니고 셋이나. 앞으로 어떻게 키우려고 저러나 몰라.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은숙은 한 중년 여인의 뒷담화를 듣고 말았다. 그녀는 들은 체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 밤 혼자 안방에서 조용히 울었다. 준호가 옆에서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은숙아, 우리가 그 애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애들이 우리를 찾아온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아이들의 부모야. 그 말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아팠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아이들을 모아 작은 행사를 열었다. 방 안에 풍선을 달고 손수 만든 생일 케이크에 초를 3개 꽂았다. 오늘은 너희 생일이야. 우리가 가족이 된 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야. 서준은 조심스럽게 촛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정말 우리 생일이에요?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은비는 활짝 웃으며 소리쳤다. 축하해요. 서준, 할인, 나도. 초를 불지 못하더라도 괜찮았다. 그날은 단지 존재를 축하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아도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며칠 후 아이들의 입양이 공식 승인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담당 공무원이 집에 찾아와 서류를 전달하며 말했다. 이제 세 아이 모두 최 씨로 등록됐습니다. 출생지, 생년월일, 보호자, 모든 게 공식적입니다. 은숙은 서류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아이들이네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지만요. 준호가 덧붙였다. 그날 저녁 준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제 너희는 어디서든 이름을 말할 수 있어. 주민등록증이 생기면 그 위에도 너희 이름이 적힐 거야. 은비가 물었다. 그럼 나중에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눈이 보이지 않아도 대통령도 되고 작곡가도 되고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로서
이 아이들의 앞길에 단단한 다리를 놓는 말이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이름. 가족이란 같은 피가 아닌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어떤 서류보다 더 무겁고 진했다. 입양이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새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준호와 은숙은 아이들을 일반 초등학교에 보내기보다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이 병행되는 통합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서울이나 인천에 비하면 선택지가 적었지만 그들이 사는 강원도 근교에도 소규모의 통합학교가 있었다.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은숙은 새 아이의 머리를 깎아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학교 가는 거 무섭지 않니? 하리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은비는 팔을 번쩍 들며 말했다. 나가면 친구 100명 만들 거예요. 서준만이 조용히 앉아 대답하지 않았다. 머리를 깎고도 한참 동안 침묵하던 서준은 그날 밤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빠,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준호는 책을 읽다 말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말해보렴. 우리 부모랑 살지 않고 아빠랑 사는 거예요? 순간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했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언젠가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준아, 그건 아주 어려운 이야기야. 하지만 내가 알고 싶다면 아빠가 말해줄게. 그날 밤 준호와 은숙은 새 아이를 안방으로 불렀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너희는 6달 된 아기였을 때 우리 집 문 앞에 놓여 있었어. 그날은 봄비가 내리던 밤이었지. 그 바구니 안에 3명이 함께 있었단다. 아이들은 말없이 들었다.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 처음으로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할인이 작게 물었다. 그럼 엄마는 왜 우리를 두고 갔어요? 은숙은 아이를 꼭 안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너희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 가난했거나 너무 어렸거나 혹은 너무 무서웠을지도 몰라. 은비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버린 거잖아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벅찬 단어였다. 버림받음.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널 다시 선택했단다. 너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이 아니야. 우리가 마음으로 고른 아이들이야.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담요를 쥐고 있었다. 아빠, 엄마, 우리 진짜 부모님이 누군지 찾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걸 원한다면 아빠는 너희 손을 잡고 같이 갈 거야. 어떤 진실이든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빠도 괜찮아. 그날 밤 새아이는 나란히 누워 거에 잠들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궁금함, 혼란,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다음 날 은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진짜 엄마를 만나도 다시 집에 올 수 있는 거죠? 은숙은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어디를 다녀오든 여기가 너희 집이란 건 변하지 않아. 그 말은 약속이었고 또한 위로였다. 며칠 뒤 준호는 조용히 짐을 꾸렸다. 가족 모두 함께 아이들이 발견되었던 절을 다시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그곳에서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아니, 어쩌면 단지 확인만으로도 아이들의 마음속 무게를 조금 덜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절 앞에 도착했을 때 스님의 얼굴은 여전히 자애로웠다. 그는 부부와 아이들을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예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절 앞에 바구니를 두고 간 걸 봤어요. 그 사람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듯, 슬픈 듯, 달리듯 사라졌죠. 서준이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이 우리 엄마였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살리려고
여기에 맡긴 것 같았어요. 그 바구니엔 한 장의 쪽지도 있었지요. 부디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말없이 들었다. 쪽지의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듯 천천히 되뇌었다. 절을 나서는 길, 아이들은 한참을 걸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과거의 시간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준은 자신만의 녹음기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낳았는가? 왜 나를 떠났는가?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누가 나를 키웠는지는 확실히 안다. 절에서 돌아온 이후 아이들의 마음에는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자신들이 누군가의 품에서 태어나 그 품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그날 이후로 그들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은비는 더 자주 혼자 마당을 걸었다. 지팡이를 이용해 길을 더듬고 담장의 끝까지 가서 손을 대보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귀를 기울였다. 서준은 녹음기를 붙잡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만의 일기를 말로 남겼다. 그리고 하리는 더 자주 질문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선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짜 엄마는 나를 기억할까요? 어느 날 밤, 아이 셋은 은숙과 준호 앞에 조용히 앉았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마침내 서준이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우리 진짜 부모님을 찾아보고 싶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다. 왜 그들을 찾고 싶니? 이번엔 할인이 대답했다.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은비는 낮게 말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잘 크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 말에 준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 함께 가자. 며칠 뒤 가족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마을을 떠났다. 처음으로 아이 셋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향해 절에서 스님이 남겨준 실마리, 바구니 안에 있던 손글씨의 필체, 당시 절 근처에서 잠시 머물렀던 부부가 남긴 행적들. 그 실마리는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항구 마을로 이어졌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바다는 회색빛이었고 하늘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아이들은 손을 꼭 잡은 채 내렸다. 이곳이 그들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 대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센터를 방문한 준호는 사정을 설명했고 직원은 몇 번의 전화 통화를 한 후 낯익은 이름을 꺼냈다. 김수진 씨요? 예전에 이 마을에 살았던 분인데 지금은 외곽 쪽에 있는 양로원 근처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름. 어쩌면 그들이 그토록 찾아온 사람일지도 몰랐다. 이름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느낌은 명확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은 수진이라는 여인이 산다는 마을 외곽의 작은 집을 찾았다. 담벼락 너머로 한 여인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지친 얼굴, 말라있는 손, 그리고 등을 굽힌 채 천천히 움직이는 그 모습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그리고 어쩐지 익숙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김수진 씨 맞으신가요? 여인이 고개를 돌렸다. 눈이 커지고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다. 누구세요? 서준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말했다. 저는 서준이에요. 6살 때 입양됐어요. 혹시 저희를 기억하시나요?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서준을 바라보다가 무너지는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다. 할인과 은비도 그녀의 울음에 이끌려 앞으로 다가갔다. 준호와 은숙은 멀리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수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 맞아. 내가 너희를 낳았어.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지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너무 어렸어. 그리고 너희 셋 다 눈이 안 보인다고 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내 부모도 세상도 아무도. 그래서 절 앞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누구도 울지 않았고
누구도 외면하지 않았다. 은비가 천천히 말했다. 우린 괜찮아요. 서준은 덧붙였다. 우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가 우리를 버렸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그날 오후 가족은 다시 항구로 돌아왔다.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아이들은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조용히 들려오면서도 강하게 가슴을 울렸다. 할인이 말했다. 그 여자가 우리 엄마 맞을까요?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손을 할인의 손 위에 얹었다. 은비는 말없이 고개를 하늘로 들었다. 그들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울음과 그 목소리는 마음 깊은 곳에 닿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만남은 단순히 과거를 찾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들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항구 마을을 떠난 후 세 아이는 조용해졌다. 그들은 말이 없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무엇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무언가를 느낀 것이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들의 가슴은 분명한 색과 감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준호는 버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모든 질문엔 정답이 없단다. 하지만 대답을 찾는 과정이 너희를 자라게 할 거야. 아이들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가슴 속에 그 문장을 깊이 새겼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은숙은 조용히 새 아이를 품에 안았다. 마치 긴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온 것을 확인하듯 그녀의 손끝은 아이들의 뺨과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잘 다녀왔어. 정말 잘했어. 며칠 후 서준은 마당에 앉아 점자 타자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말보다 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날의 바다, 수진의 울음, 그리고 자신의 감정. 모두 종이 위에 점으로 남기고 싶었다. 나는 용서했다. 하지만 잊지는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기억은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니까. 하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밤마다 은숙이 읽어주는 책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자신이 태어난 순간을 상상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첫 울음, 낯선 품, 따뜻한 천. 그 모든 기억은 없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은비는 조금 달랐다. 그녀는 오히려 밝아졌다. 그 만남이 그녀에게 어떤 해방감을 준 듯했다. 나는 버림받았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든 듯했다. 그녀는 다시 마을을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를 더 크게 냈다. 그날 저녁 은비가 말했다. 엄마, 나 운동 배우고 싶어요. 진짜로 뛰는 거요. 빠르게, 멀리.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누구보다 잘 뛸 수 있을 거야. 며칠 뒤, 은비는 지역체육센터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었다. 코치는 지팡이를 쥐고 있는 아이가 홀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곧 그 안에 열정과 힘을 느꼈다. 첫날은 넘어지고 둘째 날은 눈물이 났지만 셋째 날부터 은비는 스스로 일어섰다. 지팡이를 손에서 놓고 감각만으로 방향을 익혔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외쳤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나니까. 서준은 음악을 계속했다. 그는 기타줄을 튕기며 자신만의 멜로디를 만들었다. 그 멜로디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의 울림이었다. 그는 자신이 쓴 점자 일기를 녹음기에 넣고 배경음으로 자신이 만든 음악을 깔았다. 그것은 하나의 다큐멘터리처럼 들렸다. 나는 서준이다. 나는 어두움 속에서 살지만 소리로 세상을 기억한다. 나는 과거를 잊지 않는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증거다. 하리는 어느 날 라디오를 통해 시각장애인 낭독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은숙과 함께 신청서를 쓰고 자신이 좋아하는 동화의 한 구절을 녹음해 보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그녀의 목소리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는 평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하는 법, 숨을 고르는 법, 단어의 감정을 담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첫 공식 방송날, 가족은 라디오를 둘러싸고 앉아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저는 할인이에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읽고 이야기하는 소녀예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도 피는 꽃입니다. 은숙은 울고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그녀의 등에 얹었다. 세 아이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 길을 만들고 그 길 위를 걷는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빛을 품고 있었다. 할인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세상에 울려 퍼진 이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 달라졌다. 마을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어르신, 그 방송을 아이에게 들려줬다는 젊은 부모, 그리고 은비의 달리기 연습을 보며 응원의 말을 건네는 이들까지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서야 할 벽은 많았다. 그날은 은비가 첫 공식 대회에 참가하는 날이었다. 지역장애인 체육대회였고 그녀는 100m 트랙에 섰다. 지팡이 없이 코치와 끈으로 연결된 상태로 출발선에 섰을 때 관중석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있었다. 저 애도 출전해. 아직 어린데. 눈도 안 보인다며. 괜찮을까? 은비는 그 말들이 들리지 않는 척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출발 신호를 기다렸다. 삐익. 총성이 울리자마자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몸은 작고 발걸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처음 몇 걸음은 중심을 잡지 못했지만 이내 리듬을 찾았다. 그 리듬은 그녀가 자신 안에서 만들어낸 세상의 속도였다.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은비는 3등이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먼저 웃었다. 지팡이 없이 자신만의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달린 것이 그녀에겐 금메달 그 자체였다. 관중석에서 한 아이가 물었다. 엄마, 저 언니는 눈이 안 보여도 달릴 수 있어? 엄마는 대답했다. 그럼, 마음으로 달리는 거니까. 그날 저녁, 가족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은숙은 동네 제과점에서 작은 케이크를 사왔고, 준호는 기타로 축하곡을 연주했다. 서준은 조용히 말했다. 은비야, 진심으로 축하해. 넌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줬어. 할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뭔가 더 해보자. 며칠 후, 세 아이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발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서준은 자신이 작곡한 곡을 연주했고, 할인은 점자 동화 낭독을, 은비는 짧은 발표문을 외워 무대에서 직접 발표했다. 여러분, 저는 은비입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저는 세상을 달릴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희를 조금만 다르게 보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교사들은 박수를 보냈고 관객 중 몇몇은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 며칠 후 학교에서 은숙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서준의 반 친구 한 명이 서준에게 넌 장애인이라 못해라고 말했고 그날 서준은 집에 와서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은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기타를 조용히 쥐고 낮은 하나를 천천히 튕겼다. 준호는 그날 밤 아이를 데리고 마당에 나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나뭇잎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숨소리처럼 울렸다. 서준아, 세상은 너에게 계속해서 물을 거야. 왜 넌 보이지 않느냐고. 왜 똑같지 않느냐고.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해요? 대답하지 않아도 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 자체로 대답이야. 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그는 다시 학교에 갔다. 그리고 그날 음악 시간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무대에 섰다. 손끝으로 기타줄을 튕기며 자신이 만든 곡을 연주했다. 아무런 가사도 없이 오직 멜로디만으로. 그 소리는 단순했지만 따뜻하고 깊었다. 끝나자 반 아이들은 아무 말 없이 박수를 쳤고 그날 이후 장애인이라는 단어 대신 음악 잘하는 서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할인은 여전히 낭독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역 방송국을 넘어 장애 아동을 위한 국가 캠페인에도 소개되었고 어떤 부모는 그녀의 음성 파일을 듣고 밤마다 아이에게 들려주기도 했다. 그 아이 목소리를 들으면
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겨요. 하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아이들은 조금씩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하지 않고 그 자체로 살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위대한 승리였다.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새 아이는 15살이 되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진학한 뒤로 이들은 더 많은 세상과 마주해야 했다. 수많은 낯선 목소리와 복잡한 시선,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시기였다. 은비는 여전히 운동을 좋아했다. 이제는 전국장애인 청소년 육상대회에서 메달을 노릴 만큼 성장했다. 그녀의 어깨와 다리엔 근육이 붙었고 더는 넘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뛰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했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장애인이라 부르기보다 은비 선수라 불렀다. 하리는 낭독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장애 아동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했다. 전국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는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도달했고 어느새 그녀는 작은 작가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접 쓴 단편 동화를 점자와 음성으로 함께 출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었다. 서준은 음악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클래식, 재즈, 민속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접하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갔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가족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음악학교에 가고 싶어요. 서울에 있는 곳이에요. 입학 조건이 어렵진 않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준호와 은숙은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가렴. 내가 가고 싶다면 우리가 널 멈추게 하지 않을게. 하지만 넌 이미 누구보다 단단하게 자랐단다. 어디를 가든 넌 우리 아들이야. 서준은 처음으로 눈물 한 방울을 흘렸다. 그해 겨울 서준은 오디션을 통과했고 다음 해부터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며 공부하게 되었다. 은숙은 기차역에서 아들을 배웅하며 담요 하나를 가방에 넣어주며 말했다. 이건 내가 아기였을 때 처음 덮었던 이불이야.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엔 우리가 있어. 기차가 떠난 뒤에도 은숙은 한참을 플랫폼에 서 있었다. 준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어느 봄날 서준이 방학을 맞아 집에 내려왔다. 세 사람은 현관 앞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은 따뜻했고 마당에는 어린 쑥이 돋아나 있었다. 서준이 말했다. 형, 누나, 우리 다시 한번 그곳에 가보지 않을래? 어디? 은비가 물었다. 우리가 버려졌던 절이요. 그리고 엄마,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하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이번엔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만나자. 준호와 은숙은 처음엔 놀랐지만 더는 막지 않았다. 우리가 데려다 줄게. 하지만 이번엔 너희가 묻고 너희가 들어야 해.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긴 여행을 준비했다. 이번엔 5명이 아닌 3명만의 여정이었다. 각자의 가방을 메고 지팡이를 손에 쥔 채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절에 도착했을 때 스님은 새 아이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맞았다. 오랜만이구나. 이제는 어엿한 청소년이 되었네. 서준이 물었다. 혹시 그 사람 김수진 씨 소식 아직 알 수 있을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아직도 이 마을 근처에 계셔. 몇 해 전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셨지만 매년 봄이 되면 절에 들르곤 하시지. 혹시 만나보고 싶니? 아이들은 나란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그들은 다시 김수진의 집 앞에 섰다. 낡았지만 정갈한 집, 마당엔 작은 화분과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수진은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 서준이 천천히 말했다. 저희 다시 왔어요. 수진은 순간 말이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말했다.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어. 집안은 조용했고 오래된 찻잔과 쿠션이 놓여 있었다. 수진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내 이름을 부르며 살았어. 서준, 할인, 은비. 내가 짓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이름들이 나를 살게 해줬어. 할인이 물었다. 왜 우리를 놓고 갔나요? 수지는 손을 떨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널 지킬 자신이 없었어. 내 손이 너무 작았고 세상이 너무 컸어. 지금도 그날을 후회해. 하지만 너희가 사라져서,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은비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린 괜찮아요. 정말로요. 세 사람은 그렇게 앉아 말없이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 순간 아무도 과거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만으로도 용서는 시작되고 있었다. 김수진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가고 어둠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할 무렵 은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 누나, 나 이제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 아직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도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마치 긴 여정을 마친 사람들처럼 말이 없고 차분했다.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한 뒤 그들은 더는 의문이나 원망 속에 살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은숙은 현관까지 뛰어나와 새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준호는 마당에서 묵묵히 서서 아이들의 표정을 바라봤다.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어요. 엄마. 우리 괜찮아요. 은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잘했구나.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서준이 가족 앞에 앉았다. 그는 자신의 작곡 노트를 펼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에 작곡한 곡은 귀로 보는 집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들었던 모든 소리들, 엄마의 밥 짓는 소리, 아빠의 기타, 은비가 달릴 때 들리는 바람, 할인이 책 읽는 소리, 그걸 음악으로 담았어요. 그는 기타를 꺼내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다. 선율은 단순했지만 깊고 부드러웠다. 곡이 끝났을 때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음악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가족의 역사가 담긴 작은 연대기였다. 할인은 다음 날 오디오북 녹음을 위해 자신의 방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동화를 녹음하기 전 작은 서문을 넣었다. 나는 할인입니다. 나의 이야기는 어둠에서 시작되었지만 빛으로 향합니다. 여러분도 당신만의 소리로 세상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 목소리는 방송을 통해 전국 곳곳의 도서관과 학교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눈을 감은 채 상상했다. 그림 없는 책의 세계, 마음으로 보는 이야기. 할인은 그렇게 또 하나의 세상을 열어갔다. 은비는 전국장애인 육상대회에 출전했다. 그녀는 혼자 힘으로 뛸 수 있었고 이번엔 지팡이도 안내 로프도 없이 자신의 감각만으로 결승선을 향해 달렸다. 그리고 그녀는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금메달을 받은 순간 그녀는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엄마,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 장면은 지역 방송을 통해 송출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시각장애인 최초의 전국 주니어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보다도 그녀가 외친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이 되었다. 나 여기 있어요. 그 말은 이 새 아이가 세상에 던지는 존재의 선언이었다. 그해 겨울, 가족은 오랜만에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다. 소박한 밥상 위에는 감자조림, 된장국, 손수 담근 깍두기, 그리고 은숙이 정성껏 만든 생선조림이 놓여 있었다. 식사 후, 은비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세 사람이 함께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엄마, 아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아이들이고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위에 자란 감정들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안아준 그날,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우리에겐 분명한 가족이 있어요. 다음 생에도 우리는 당신들의 아이로 태어나고 싶어요.
은숙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고 준호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씩 쓰다듬었다. 고맙다. 이렇게 자라줘서. 그날 밤 세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별빛이 비치는 느낌을 머리카락 끝으로 느꼈다. 서준이 말했다. 우리 이야기 누가 들어주면 좋겠다. 비슷한 길을 걷는 다른 아이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날지도 모르잖아요. 할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말하자. 우리가 존재한다고, 괜찮다고. 은비는 장난스럽게 외쳤다. 그리고 우리 가족, 진짜 멋지다고. 그들은 웃었다. 함께 웃는 그 순간, 집은 다시 하나의 우주가 되었다. 가족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상처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것이었다. 이제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 답이 되었다. 그들의 존재가 곧 사랑이라는 이름으로.